여러분, 이 여자는 5년 전에 우리 도윤에게 불륜과 혼외 임신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오나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무턱대고 나타나서 스캔들을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려는 거예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생중계 카메라가 저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겸 씨,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또 그런 헛소리를. 무정자증인 남자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생겨요. 이 아이들을 보세요. 도윤 씨와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5년 동안 도윤을 스토킹하고 있었거든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혜원이가 제 치마를 꽉 잡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혜람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혜람아. 저는 혜람이를 안고 울부짖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30분 후 응급실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율라연입니다. 35이에요. 겨울 끝자락 완도 앞바다 고금도에서 등대 불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새쌍둥이들이 아직 깊게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등대로 올라가는 계단은 총 72개입니다. 매일 새는 버릇이 생겼어요. 하나, 둘, 셋. 숨이 차오르는 지점은 항상 40번째 계단이었어요. 등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는 오늘도 짙은 해무에 쌓여 있습니다. 라연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섬 보건소 김 소장님이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이분은 제가 이 섬에 와서 처음 만난 분이에요. 임시 기사일을 주신 분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진료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고마워요. 그런데 라연 씨, 아이들은 괜찮아요? 어제 혜원이가 기침을 많이 했다던데. 아, 맞아요. 혜원이가 요즘 기침을 자주 해요. 새쌍둥이 중에서 가장 몸이 약한 아이거든요. 혜윤이와 혜람이는 그나마 건강한 편인데 혜원이만은 늘 걱정이에요. 괜찮습니다. 약도 잘 먹고 있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밤새 혜원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기침이 심해져서 새벽 4시까지 등을 토닥여줬어요. 보건소 앞 게시판에는 오늘도 어르신들 약 복용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고혈압약, 박할머니는 당뇨약, 이할아버지는 관절염약. 저는 이분들의 약 기록을 꼼꼼히 챙기는 일도 하고 있어요. 라연아, 우리 할아버지 약 떨어져 간다. 언제 가져다 줄 수 있겠나? 박할머니가 보건소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이 할머니는 당뇨가 심하셔서 인슐린을 매일 맞으셔야 해요. 할머니, 오늘 오후에 가져다 드릴게요. 혈당 체크는 잘하고 계시죠? 그럼 잘하고 있지. 그런데 라연아, 너는 언제 서울로 돌아갈 거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제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에요. 할머니,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이런 외딴 섬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 도시에 나가야 애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고. 할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오후 2시 드론 구조봉사 연습 시간입니다.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드론 조종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제법 능숙해졌어요. 라연 씨, 드론 조종 실력이 늘었네요.
혹시 전에 관련 일을 하셨나요? 구조대 팀장님이 물어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배운 것뿐이에요. 사실 병원에서 일할 때 정밀한 기계들을 많이 다뤘거든요. 임상병리사였으니까요.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등대 불을 켜야 해요. 빨간 불이 바다를 향해 깜빡이기 시작하면 하루가 마무리되는 기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쌍둥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엄마, 혜윤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요. 이 아이는 3명 중에서 가장 활발해요. 엄마, 혜원이가 또 기침했어요. 혜람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해요. 이 아이는 누나, 형을 늘 챙기는 성격이에요. 혜원이는 마당 한구석에서 혼자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혜원아, 엄마 왔어. 엄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혜원이를 안아 올렸어요. 몸이 평소보다 뜨거워요. 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혜원이가 신경 쓰여요. 기침이 심해지는 것 같고 열도 내리지 않고 있어요. 밤 9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있어요.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거세게 느껴져요. 문득 5년 전 서울에서의 일들이 떠올라요. 정도윤과의 결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 아직도 생각하기 싫은 기억들이에요. 핸드폰이 울려요. 모르는 번호예요. 요즘 이상한 전화가 자주 와요. 받지 않았어요. 등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혼자 깜빡이고 있어요. 마치 저처럼요. 이 외딴 섬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저처럼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등대에 올라가고 보건소 일을 하고 드론 연습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들까요? 아침 7시 보건소로 가는 길에 우체국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라연 씨, 등기 우편 왔어요. 빨간 봉투였어요. 서울에서 온 거더군요. 받아들고 나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서울에서 온 우편은 처음이었거든요. 보건소에 도착해서 봉투를 뜯었어요.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문 기사 복사본이었어요. 정도윤 신임 병원장 취임식 내일 개최. 젊은 의료진 리더십 기대. 기사 옆에는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5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고 점잖은 표정이었어요. 2번째 서류는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본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도윤 병원장 과거 혼인 파기 사유 재조명. 아내 불륜 및 혼외 임신 논란. 글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숨이 막혔어요. 5년 전 일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거든요. 댓글들도 악의적이었어요. 역시 돈 많은 남자한테 접근한 거였네. 임신해놓고 바람 피우다 걸린 건가. 요즘 여자들 진짜 무섭다. 라연 씨 괜찮아요? 김 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나 봐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 있고 집은 조용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5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임신 테스트기 사진, 새쌍둥이들의 신생아 카드, 그때 찍었던 초음파 사진들. 특히 신생아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혜온이, 혜윤이, 혜람이의 작은 발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출생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율라현 씨 맞으시죠? 저는 연예매체 기자인데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오후에 드론 연습을 하러 나갔는데 구조대 팀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라연 씨, 혹시 서울에서 온 기자들 만났어요? 아까 완도항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고금도 가는 방법을 물어봤다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벌써 이곳까지 온 건가요? 무슨 기자요? 글쎄요.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데. 혹시 라연 씨랑 관련 있나 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10분 거리인데 오늘은 30분처럼 느껴졌거든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혜온이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고 혜윤이와 혜람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혜람이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는 평소보다 엄마가 조금만 늦어도 걱정을 해요. 미안해, 혜람아. 일이 좀 늦어졌어.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창문 밖을 자꾸 보게 되더군요. 혹시 낯선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요. 밤 9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12통이나 와 있었어요. 모두 모르는 번호였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정도윤의 이름을 입력하니까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대부분 병원장 취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댓글에는 5년 전 일에 대한 추측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완도에서 정도윤이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본 사람 있음 키읔키읔 SNS에 사진도 돌아다니던데. 쌍둥이라고 했는데 새쌍둥이를 쌍둥이로 잘못 본 건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 사진이 SNS에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떠올려 봤어요. 혹시 그때 사진이 어디선가 유출된 건 아닐까요? 11시가 넘어서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어요.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라연 씨,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오후에 기자들이 유치원에 왔었어요. 혜온이, 혜윤이, 혜람이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물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기자들이요? 네. 서울에서 온 것 같던데 아이들 아빠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라연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5년 전 그때처럼 또다시 제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잠들지 못하고 등대로 올라갔어요. 바다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다시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두 줄이 나타나 있었어요. 2019년 12월 15일. 새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처음 알았던 날이었어요. 그날 도윤에게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불가능해. 내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해? 그때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았어요. 등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그 빛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5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는데 왜 지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혹시 도윤이 직접 사람을 보낸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요?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등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이 조용한 섬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 멀리 본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혹시 내일 아침에 또 다른 기자들이 올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 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아마 오늘 밤 한잠도 못 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도항에서 온 배에 낯선 사람들이 내렸어요.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있는 기자들이었습니다. 섬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라연 씨네 집 찾아왔대. 서울에서 온 기자들이라던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어요. 집에서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건 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율라현 씨 댁 맞죠? 문을 열자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오나겸이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오나겸.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정도윤과 관련된 일이에요.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마지못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여자는 소파에 앉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집을 평가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이곳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그건 왜 물어보시죠? 아, 제가 정도윤의 누나거든요. 이복 누나지만요. 그제서야 기억났어요. 5년 전에 몇 번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호텔그룹 PR 실장으로 일한다고 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겸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도윤이 병원장으로 취임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많죠. 5년 전 일 때문에 도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웃음이 나왔어요. 힘들어한 건 저였는데요. 힘들어한 건 저였어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러게요.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나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연 씨,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도윤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또 그 이야기군요.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증거잖아요. 나겸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당시 검사 결과예요. 분명히 무정자증으로 나와 있거든요. 서류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바코드 번호가 기억나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 바코드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직접 검체를 처리했어요. 바코드를 기억해요. 나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5년이나 지났는데. 아니에요. 임상병 리사였거든요. 제가 직접 시퀀싱까지 했어요. 시퀀싱을 했다고요? 나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백업도 해뒀어요. 남편 검사였으니까요. 그런 자료가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있죠. 나겸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라연 씨, 혹시 그 자료를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왜 그걸 물어보시죠? 아니, 그냥 5년 된 자료가 아직 유효할지 궁금해서요. 거짓말 같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겸 씨, 혹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건 아니죠? 나겸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바코드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닌가요?
당시 제 동료들에게 접근해서 증거라도 있어요? 나겸이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원본 시퀀싱 사진과 검체 처리 기록 모두요. 나겸이 다시 앉았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라연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도윤이는 대형 병원 그룹의 CEO가 되려고 해요. 해외 M&A도 추진 중이고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스캔들이 터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럼 손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5년 전에 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군요. 희생양이라니요. 라연 씨도 위자료 받았잖아요. 위자료라고 했지만 사실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아이들이 증거예요. DNA 검사를 다시 해보면. DNA 검사요? 나겸이 비웃었어요. 누가 믿겠어요? 5년 동안 따로 살았는데 그 사이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가주세요. 라연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요. 나겸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이번 일이 커지면 아이들도 피해를 봐요. 언론에 노출되고 평생 그 시선을 감당해야 해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문을 닫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가서 잠들어 있는 새쌍둥이들을 봤어요. 혜온이는 여전히 기침을 하며 잠들어 있었고 혜윤이와 혜람이는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오후에 옛 직장 동료 김성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경아, 나야. 라연이야. 라연아. 잘 지내? 응.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5년 전에 우리 남편 검체 검사할 때 혹시 누가 이상한 부탁을 한 적 없어? 성경이 잠시 조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있었구나. 라연아, 미안해. 그때 말 못했어. 역시 그랬군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냥 바코드 하나 바꿔달라고. 돈도 많이 줬어. 성경아, 혹시 그때 일 기억해서 증언해 줄 수 있어? 라연아, 미안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말하기 힘들어. 내 직장도 생각해야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결심했어요. 혼자서라도 해야겠어요. 저녁에 컴퓨터를 켜서 당시 백업해둔 자료들을 확인했어요. 원본 시퀀싱 사진, 검체 처리 기록, 바코드 번호까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들어온 구조봉사 활동 영상들도 정리했어요. 섬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밤늦게 인터넷으로 내일 정도윤의 취임식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혜온이가 기침을 하며 깼어요. 엄마. 응, 혜온아. 괜찮아?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응? 왜? 엄마가 준비하는 것 같아서. 이 아이는 유난히 눈치가 빨라요.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야 해. 우리도 같이 가요. 혜온아. 엄마 혼자 가면 안 돼요. 우리도 같이 가요. 결국 결심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가방을 챙겼어요. 중요한 서류들과 노트북 그리고 아이들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등대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불빛을 확인했어요. 5년 동안 지켜온 이 등대를 떠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침 6시 첫 배를 타고 완도항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여행이라고 생각하며 신나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배 위에서 고금도를 돌아봤어요. 등대가 아직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서울행 KTX 표를 끊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아마 다시는 예전 같은 평온한 삶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기차가 서울로 향하면서 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오후 1시 30분 한강변 컨벤션 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입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혜윤이가 큰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빠를 만나러 온 거야. 아빠요? 혜람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응, 아빠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 여러분, 이 여자는 5년 전에 우리 도윤에게 불륜과 혼외 임신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오나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무턱대고 나타나서 스캔들을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려는 거예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생중계 카메라가 저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겸 씨,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또 그런 헛소리를. 무정자증인 남자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생겨요. 이 아이들을 보세요. 도윤 씨와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5년 동안 도윤을 스토킹하고 있었거든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혜원이가 제 치마를 꽉 잡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혜람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혜람아. 저는 혜람이를 안고 울부짖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30분 후 응급실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율라연입니다. 35이에요. 겨울 끝자락 완도 앞바다 고금도에서 등대 불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새쌍둥이들이 아직 깊게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등대로 올라가는 계단은 총 72개입니다. 매일 새는 버릇이 생겼어요. 하나, 둘, 셋. 숨이 차오르는 지점은 항상 40번째 계단이었어요. 등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는 오늘도 짙은 해무에 쌓여 있습니다. 라연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섬 보건소 김 소장님이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이분은 제가 이 섬에 와서 처음 만난 분이에요. 임시 기사 일을 주신 분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진료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고마워요. 그런데 라연 씨, 아이들은 괜찮아요? 어제 혜원이가 기침을 많이 했다던데. 아, 맞아요. 혜원이가 요즘 기침을 자주 해요. 새쌍둥이 중에서 가장 몸이 약한 아이거든요. 혜윤이와 혜람이는 그나마 건강한 편인데 혜원이만은 늘 걱정이에요. 괜찮습니다. 약도 잘 먹고 있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밤새 혜원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기침이 심해져서 새벽 4시까지 등을 토닥여줬어요. 보건소 앞 게시판에는 오늘도 어르신들 약 복용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고혈압약, 박할머니는 당뇨약, 이할아버지는 관절염약. 저는 이분들의 약 기록을 꼼꼼히 챙기는 일도 하고 있어요. 라연아, 우리 할아버지 약 떨어져 간다. 언제 가져다 줄 수 있겠나? 박할머니가 보건소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이 할머니는 당뇨가 심하셔서 인슐린을 매일 맞으셔야 해요. 할머니,
오늘 오후에 가져다 드릴게요. 혈당 체크는 잘하고 계시죠? 그럼 잘하고 있지. 그런데 라연아, 너는 언제 서울로 돌아갈 거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제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에요. 할머니,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이런 외딴 섬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 도시에 나가야 애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고, 할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오후 2시 드론 구조봉사 연습 시간입니다.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드론 조종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제법 능숙해졌어요. 라연 씨, 드론 조종 실력이 늘었네요. 혹시 전에 관련 일을 하셨나요? 구조대 팀장님이 물어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배운 것뿐이에요. 사실 병원에서 일할 때 정밀한 기계들을 많이 다뤘거든요. 임상병리사였으니까요.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등대 불을 켜야 해요. 빨간 불이 바다를 향해 깜빡이기 시작하면 하루가 마무리되는 기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쌍둥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엄마, 혜윤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요. 이 아이는 3명 중에서 가장 활발해요. 엄마, 혜원이가 또 기침했어요. 혜람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해요. 이 아이는 누나, 형을 늘 챙기는 성격이에요. 혜원이는 마당 한구석에서 혼자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혜원아, 엄마 왔어. 엄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혜원이를 안아 올렸어요. 몸이 평소보다 뜨거워요. 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혜원이가 신경 쓰여요. 기침이 심해지는 것 같고 열도 내리지 않고 있어요. 밤 9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있어요.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거세게 느껴져요. 문득 5년 전 서울에서의 일들이 떠올라요. 정도윤과의 결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 아직도 생각하기 싫은 기억들이에요. 핸드폰이 울려요. 모르는 번호예요. 요즘 이상한 전화가 자주 와요. 받지 않았어요. 등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혼자 깜빡이고 있어요. 마치 저처럼요. 이 외딴 섬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저처럼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등대에 올라가고 보건소 일을 하고 드론 연습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들까요? 아침 7시 보건소로 가는 길에 우체국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라연 씨, 등기 우편 왔어요. 빨간 봉투였어요. 서울에서 온 거더군요. 받아들고 나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서울에서 온 우편은 처음이었거든요. 보건소에 도착해서 봉투를 뜯었어요.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문 기사 복사본이었어요. 정도윤 신임 병원장 취임식 내일 개최. 젊은 의료진 리더십 기대. 기사 옆에는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5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고 점잖은 표정이었어요. 2번째 서류는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본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도윤 병원장 과거 혼인 파기 사유 재조명. 아내 불륜 및 혼외 임신 논란. 글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숨이 막혔어요. 5년 전 일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거든요. 댓글들도 악의적이었어요.
역시 돈 많은 남자한테 접근한 거였네. 임신해놓고 바람 피우다 걸린 건가? 요즘 여자들 진짜 무섭다. 라연 씨, 괜찮아요? 김 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나 봐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 있고 집은 조용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5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임신 테스트기 사진, 새쌍둥이들의 신생아 카드, 그때 찍었던 초음파 사진들, 특히 신생아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혜온이, 혜윤이, 혜람이의 작은 발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출생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율라현 씨 맞으시죠? 저는 연예매체 기자인데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오후에 드론 연습을 하러 나갔는데 구조대 팀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라연 씨, 혹시 서울에서 온 기자들 만났어요? 아까 완도항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고금도 가는 방법을 물어봤다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벌써 이곳까지 온 건가요? 무슨 기자요? 글쎄요.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데. 혹시 라연 씨랑 관련 있나 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10분 거리인데 오늘은 30분처럼 느껴졌거든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혜온이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고 혜윤이와 혜람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혜람이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는 평소보다 엄마가 조금만 늦어도 걱정을 해요. 미안해, 혜람아. 일이 좀 늦어졌어.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창문 밖을 자꾸 보게 되더군요. 혹시 낯선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요. 밤 9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12통이나 와 있었어요. 모두 모르는 번호였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정도윤의 이름을 입력하니까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대부분 병원장 취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댓글에는 5년 전 일에 대한 추측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완도에서 정도윤이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본 사람 있음 키읔키읔 SNS에 사진도 돌아다니던데. 쌍둥이라고 했는데 새쌍둥이를 쌍둥이로 잘못 본 건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 사진이 SNS에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떠올려 봤어요. 혹시 그때 사진이 어디선가 유출된 건 아닐까요? 11시가 넘어서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어요.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라연 씨,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오후에 기자들이 유치원에 왔었어요. 혜온이, 혜윤이, 혜람이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물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기자들이요? 네. 서울에서 온 것 같던데 아이들 아빠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라연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5년 전 그때처럼 또다시 제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잠들지 못하고 등대로 올라갔어요. 바다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다시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두 줄이 나타나 있었어요.
2019년 12월 15일 새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처음 알았던 날이었어요. 그날 도윤에게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불가능해. 내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해? 그때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았어요. 등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그 빛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5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는데 왜 지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혹시 도윤이 직접 사람을 보낸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요?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등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이 조용한 섬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 멀리 본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혹시 내일 아침에 또 다른 기자들이 올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 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아마 오늘 밤 한잠도 못 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도항에서 온 배에 낯선 사람들이 내렸어요.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있는 기자들이었습니다. 섬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라연 씨네 집 찾아왔대. 서울에서 온 기자들이라던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어요. 집에서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건 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율라현 씨 댁 맞죠? 문을 열자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오나겸이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오나겸.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정도윤과 관련된 일이에요.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마지못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여자는 소파에 앉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집을 평가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이곳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그건 왜 물어보시죠? 아, 제가 정도윤의 누나거든요. 이복 누나지만요. 그제서야 기억났어요. 5년 전에 몇 번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호텔그룹 PR 실장으로 일한다고 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겸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도윤이 병원장으로 취임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많죠. 5년 전 일 때문에 도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웃음이 나왔어요. 힘들어한 건 저였는데요. 힘들어한 건 저였어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러게요.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나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연 씨,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도윤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또 그 이야기군요.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증거잖아요. 나겸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당시 검사 결과예요. 분명히 무정자증으로 나와 있거든요. 서류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바코드 번호가 기억나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 바코드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직접 검체를 처리했어요. 바코드를 기억해요.
나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5년이나 지났는데. 아니에요. 임상병 리사였거든요. 제가 직접 시퀀싱까지 했어요. 시퀀싱을 했다고요? 나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백업도 해뒀어요. 남편 검사였으니까요. 그런 자료가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있죠. 나겸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라연 씨, 혹시 그 자료를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왜 그걸 물어보시죠? 아니, 그냥 5년 된 자료가 아직 유효할지 궁금해서요. 거짓말 같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겸 씨, 혹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건 아니죠? 나겸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바코드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닌가요? 당시 제 동료들에게 접근해서 증거라도 있어요? 나겸이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원본 시퀀싱 사진과 검체 처리 기록 모두요. 나겸이 다시 앉았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라연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도윤이는 대형 병원 그룹의 CEO가 되려고 해요. 해외 M&A도 추진 중이고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스캔들이 터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럼 손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5년 전에 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군요. 희생양이라니요. 라연 씨도 위자료 받았잖아요. 위자료라고 했지만 사실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아이들이 증거예요. DNA 검사를 다시 해보면. DNA 검사요? 나겸이 비웃었어요. 누가 믿겠어요? 5년 동안 따로 살았는데 그 사이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가주세요. 라연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요. 나겸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이번 일이 커지면 아이들도 피해를 봐요. 언론에 노출되고 평생 그 시선을 감당해야 해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문을 닫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가서 잠들어 있는 새쌍둥이들을 봤어요. 혜온이는 여전히 기침을 하며 잠들어 있었고 혜윤이와 혜람이는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오후에 옛 직장 동료 김성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경아, 나야. 라연이야. 라연아. 잘 지내? 응.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5년 전에 우리 남편 검체 검사할 때 혹시 누가 이상한 부탁을 한 적 없어? 성경이 잠시 조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있었구나. 라연아, 미안해. 그때 말 못했어. 역시 그랬군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냥 바코드 하나 바꿔달라고. 돈도 많이 줬어. 성경아, 혹시 그때 일 기억해서 증언해 줄 수 있어? 라연아, 미안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말하기 힘들어. 내 직장도 생각해야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결심했어요. 혼자서라도 해야겠어요. 저녁에 컴퓨터를 켜서 당시 백업해둔 자료들을 확인했어요. 원본 시퀀싱 사진, 검체 처리 기록, 바코드 번호까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드론 구조봉사 활동 영상들도 정리했어요. 섬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밤늦게 인터넷으로 내일 정도윤의 취임식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혜온이가 기침을 하며 깼어요. 엄마. 응, 혜온아. 괜찮아?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응? 왜?
엄마가 준비하는 것 같아서. 이 아이는 유난히 눈치가 빨라요.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야 해. 우리도 같이 가요. 혜원아, 엄마 혼자 가면 안 돼요. 우리도 같이 가요. 결국 결심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가방을 챙겼어요. 중요한 서류들과 노트북 그리고 아이들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등대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불빛을 확인했어요. 5년 동안 지켜온 이 등대를 떠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침 6시 첫 배를 타고 완도항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여행이라고 생각하며 신나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배 위에서 고금도를 돌아봤어요. 등대가 아직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서울행 KTX 표를 끊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아마 다시는 예전 같은 평온한 삶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기차가 서울로 향하면서 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오후 1시 30분 한강변 컨벤션 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입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혜윤이가 큰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빠를 만나러 온 거야. 아빠요? 혜람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응. 아빠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 5년 전에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등대 불빛처럼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이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준다는 걸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요. 등대 불빛이 바다를 비추며 깜빡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마치 우리 가족의 사랑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좋겠어요. 당신의 하루가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나레이션 토종다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